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삼스러울 건 없고요. 이제 진행하던 대로 그동안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 여학생 누군지 아세요 혹시? 김고은이죠? 요번에 차이나타운 김혜수 씨와 함께 영화를 찍은 김고은입니다. 한 3년 전의 모습인데 참 청순하죠? 자, 은교의 이미지는 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교 책 제목이죠. 책 제목인 동시에 무엇이죠? 여자, 나름대로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의 이름입니다. 은교. 그래서 은교가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한 27장 정도로 이루어졌어요. 짧게 27장으로 되어 있고 한 16컷이 이조교 시인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5컷이 서지호의 시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컷 정도는 이 작품을 이끌고 있는 큐 변호사, 그러니까 이조교 시인의 후배쯤 되는 동료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신데 앉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 3강 4강이네요. 관계 제약이 만들어낸 환타지를 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이저교죠. 이름이 이저교입니다. 오로지 시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시인이에요. 아주 고집스러운 시인이에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나름대로 신성하다. 그 사람은 시만 써. 오로지 순수문학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문단계에서 나름대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지우, 무기재료학과 학부생으로 이저교의 특강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어느 날 찾아오죠. 이저교의 시인의 강의를 서지우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질문을 해대죠. 이건 무엇입니까? 별은 무엇입니까? 별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막 질문을 퍼부어요. 이저교 시인은 저 친구 뭐지? 그냥 내 강의는 듣지 말게나 라고 돌려보내지만 나중에 그 강의실 수업이 끝난 뒤에 찾아올 정도로 나름대로 이 문학에 대한 열의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은교, 이 책에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죠. 이조교의 집을 청소해주는 17살 소녀입니다. 그리고 큐 변호사, 이조교 사후를 정리하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고요. 저교, 여기 등장하는 저교, 이 저교는요. 적적하고 고요하고 쓸쓸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대요. 이 시인 자체가 내 필명은 이제 저교야 라고 쓸 정도로 나는 세상과 좀 단절하고 나름대로 시의 공간, 시의 우주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저교다 라고 시작을 해요. 적적하고 고요하고 쓸쓸하다. 약간 느낌이 그렇죠. 혼자 있을 것 같고 왠지 어둠에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큐 변호사가 사후를 정리하면서 이저교 시인의 사후를 정리하면서 나름대로의 유품을 정리해요.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작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유서를 읽습니다. 이 작품은 내가 죽은 뒤 1년 뒤에 개봉해라. 그리고 개봉해서 나름대로 인세는 누구를 주고 집은 누구를 주고 누구를 저라 알고 정리를 해주죠. 근데 딱 보고 펼쳐보고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과연 지금 이조교 시인이 남긴 이 소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조교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새로 맞춰온 특수한 안경이 없었다면 이 글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저교의 시인은 시인이죠. 나이가 어떨 것 같아요? 70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69살입니다. 6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도 막 오고 일단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제 이 삶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써요. 근데 이전에 이저교 시인이 그냥 내가 삶을 살면서 정리를 해야겠다 이 느낌보다는 강렬하게 내가 죽음을 요청하면서 내가 강렬하게 죽음을 요청하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내 죽음이 다가오니까 정리하겠다. 은교를 이 시인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어떻게 만나는 줄 아시죠? 어떻게 만나냐면 이제 어느 날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문은 분명히 잠겨 있는데, 대문은 잠겨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본인이 앉아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뭐 그네 같은 의자에 아주 그 맥락하게 햇볕을 받아가면서 잠들어 있죠. 이제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저교 시인은 사랑에 빠집니다. 보는 순간 어디에서 사랑에 빠질까요? 자, 이러고 자요. 이러고 자요. 이렇게 하고 자요. 침이 조금 고일락 말락 이런 식으로 자요. 그 아이를 이저교 시인은 뜯어보죠.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뭐야 얘, 야 일어나. 얘 너네 집 가라. 이게 아니라 어떤 내 자리에 내가 온전히 앉았던 나만 늘 앉았던 내 자리에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의 허락도 없이 누가 감히 나는 지금 70대 노인인데 나의 허락도 없이 그냥 털썩 아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자고 있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 머릿속에 이게 온 거죠. 광명이 온 거죠. 빛이 막 터진 거예요. 어린 여자애가 정말 해맑게 예쁜 여자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있고요. 입은 반쯤 벌어져 있고 이 마른 목선과 이 쇄골뼈, 그러니까 요거를 찬찬히 뜯어본 거예요. 진짜 앉아가지고 이 쇄골에 물이 담기겠다. 여기 물이 담길 만큼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작하는 요 머리칼과 이마와 눈과 코와 이 목선과 이 쇄골뼈와 이렇게 흘러서 결국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한 곳으로 흐르고 있죠.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시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등나무로 엮어 만든 내 흔들 의자에 소녀가 아무렇지 않게 놓여져 있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똑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야. 놓여져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창이었다. 창끝이 쇄골 가까이에 솟아 있었다. 이제 창끝이 여기에 솟아 있겠죠. 처음엔 목걸이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문신이었다.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9세의 노인이 그동안에 어떤 욕망이란 것은 절제하고 시인으로서 신성에 있는 내가 절제해서 정수의 시를 뽑아내는 내가 저기 하나에 정말 놓여져 있는 젊은 아이 하나에 그 그려져 있는 창에 손이 나도 모르게 떨리면서 갈 정도의 흔들림, 그 욕망,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죠. 이제 본인도 깜짝 놀래요. 이제 같이 온 제자가 서지우라는 제자가 이게 누구야? 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이렇게 이제 시끄럽게 떠들고 깨우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저지를 하다가 이저교가 저지를 하다가 깨져.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옆에가 시끄러운데 부스스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했더니 데려 물어요. 누구세요라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담을 타고 넘어와서 여기 의자가 있길래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로로 가버려요. 네, 가버려. 네, 얼마나 아쉬워요. 그 안타까움. 그래서 저 친구가 그냥 가버리는데 서지우라는 제자가 야, 너네 집 아닌데 너 이러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가. 막 이렇게 내쫓듯이 막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여자애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뽀로로 나가버려요. 근데 나가버리는 이제 그 뒤에다 대고 얘야 다음에 또 놀러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지와의 만남, 이 서지우의 만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 너 제자 되겠다. 그러고 막무가내로 나 제자를 받아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를 공부를 조금 합니다. 그러다가 대뜸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갔다가 한 30대가 넘어가지고 나 이혼했어요. 그러고선 다시 시인을 찾아와요.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 시인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시인은 이 서지우가 당황스러우면서도 그 무지하고 약간 순박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도 모르고 소설도 모르고 글이라는 건, 문학이라는 거 하나 모르는 이 친구가 그냥 와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겉으로는 안 받아주려고 노력하죠.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거 아니야. 저쪽 가, 이쪽 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죠. 이제 그렇게 은교가 자기 그네 의자에 앉아서 자고 간 며칠 후에 와요. 뭐로 오냐면 마침 청소하는 아줌마가 필요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멀리 이스탄불에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이 젊은 친구를, 이 은교를, 그럼 내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돈 하고 이렇게 할 때 뭐 해볼래?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좋죠. 할아버지 그럼 나 뭐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좀 청소하면 돼. 그랬더니 애가 너무도 신나, 너무도 발랄하게 맨날 깡통한 반바지와 깡통한 그 민소매를 입고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다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잘 닦였나 안 닦였나 이러고 봐요. 그 모습을 이적효 시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빛을 받고 있는 젊은 처자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보러 가면서 창을 닦는데 손을 딱 들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된 선과 여기 선과 저는 그 선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S라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리도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바지 입고 왔는데 그러면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 나가 이제 보고 싶은데 이러고는 못 보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잘 닦고 있나?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어린 아이에게 욕망을 품는 이유도 있지만 이 아이에게 오버랩되는 어린 시절이 겹쳐져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어떤 그 교차점이 있는데 그게 어린 시절로 확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적효 시인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지우는 현재와 미래를 잇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의 이 이적효 시인은 현재와 과거를 묶어서 은교를 가고 있어요. 은교한테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과거로 들어갑니다. 잠복은 평화다. 그러니 서주가 없었다면 그 순정한 평화는 좀 더 지속됐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쉽다. 모든 걸 휩쓸고 갈 폭풍우 같은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깊었을 때였다. 서주가 내 잠복했던 본능의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제 본인은 별로 어떻게 보면 그냥 바라만 보고 시선으로만 나름대로의 이제 승화시키는 시로 승화시키고 아름답고 이제 시로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본능을 누르고 은교가 그런 모습에서도 아름답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끊임없이 누를 수 있었어요. 스스로가. 근데 서지우가 나타나서 그것을 깨고 있어요. 왜?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젊음으로 그 아이를 터치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는 터치는 안 하잖아요.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터치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모처럼 생각하고 있는 저 어린 처녀를 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본능 내관에 탁 찔르는 거죠. 서지우로 인해서. 서주의 이름으로 발표된 세 권의 소설은 모두 나 시인 이조가 쓴 것이다. 5천만 원짜리 장편 소설에서 당선한 것도 작품도 그렇다.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커지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거는 좀 중간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적효가 있고 서지우가 있어요. 그리고 은교는 여기 있고요. 근데 은교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선, 이적효의 시선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서지우가 나타나면서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흔들림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 이제 터치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돼요. 어떤 그냥 순간적 터치. 그거를 볼 때마다 나의 신성이 자꾸 깨진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아예 내가 그 신성을 아예 깨부숴주고 그럼 포르노그라피의 소설로 내가 완전히 그것을 눌러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설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서지우 이 제자는 천재성이 없다고 했죠. 감수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작품을 줍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으로 발표를 해라. 그리고 등단을 하죠. 당선합니다. 5천만 원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 등단을. 그래서 그러니까 시인이 스스로가 서주에게 얘기를 하기를 야, 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나 사실 너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 이거 썼는데 네가 확 포르노그라피 이거 확 그냥 나의 본질적 어떤 본능을 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출해줘라.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제시를 해요. 사실은 내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빚을 졌다더라. 5천만 원 필요하다더라. 너는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 등단을 하면 5천만 원을 날 줘라. 내 그 아들에게 주게. 그냥 어떤 거래를 하죠. 정당한 거래를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이 평등하게 신성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성성과 포르노그라피를 정당하게 바라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서지우가 이적효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5천만 원짜리를 탔으니까 이제 대서특필된 거예요. 인터뷰를 따고 막 이제 난리가 텔레비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땄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지우가 이적효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은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은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남달라라고 직감적으로 알아요. 왜? 자기도 은교를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선생님은 관능이라는 없는 어떤 높은 경지에 계신 분인데 저러다가 파멸을 하면 어떡하지? 파멸을 하면 어떡하지? 나름대로 걱정도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조규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본인이 인터뷰를 해요. 본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해요. 거기 안에 내용은 포르노그래피에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성불자가 되고도 선생님 소설에서처럼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그러면요. 이제 대답해요. 서지호가. 누구를 보란 듯이? 이조규 시인을 보란 듯이. 이른이 다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것이 불능인데도 욕망은 젊을 때 그대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방송에서 말하기 좀 거북합니다만 손녀딸보다 훨씬 어린 소녀를 볼 때 눈빛이 이글이글 욕망을 솟구치는 그런 노인을요. 보았다는 거죠. 누가 본인이 누구를 이조규 시인을. 이제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해요. 이제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나갈 거를 알고 이 서지호는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재미없으니까 제 인터뷰 보지 마세요. 그거 재미없어요. 그거 뭐 제가 아무 할 얘기도 없고요. 라고 계속 몇 번을 언지를 줘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이거 내가 틀어가지고 보는 거죠. 이조규 시인이 저놈의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나의 작품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네 것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지켜보죠. 근데 이제 이 서지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생님께 보지 말라 그러면 분명히 볼 거야. 들여다 볼 거야. 그러고서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계속 쏘는 거죠. 거기다가 대고. 저기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요. 70이 다 된 노인이 소녀딸을 보는 눈이 그냥 이글이글 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도 보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텔레비를 보고 있는 이쪽의 시인은 뜨끔한 거죠.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이쪽의 시인이 그거를 보고 저놈의 아이가 나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쏘아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정면으로 쏘아보면 어떻게 해요? 카메라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잖아요. 이쪽의 시인이 확 타죠. 서지호의 시선이 똑바로 내게 날아왔다. 리모컨을 든 내 손이 갑자기 떨렸다. 예감의 바늘이 빠르게 움직였다. 저놈이 지금 나를 쳐다본 거야 라고 예감이었다. 저놈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른이 다 되었다라는 노인은 당연히 나를 지칭하는 것일 테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적의 시인이 서지호와 은교와의 행동을 어느 순간 몰래 보게 돼요. 행동. 이런 일이 약간 요런 듯한 느낌에. 이제 서지호는 안 그런 척해요. 얘는 안 그런 척. 요망해서 보나마나 저 좋을 때나 들래지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싸가지가 없다고요. 너무 이뻐하면 버릇이 나빠져요. 휙 하고 그 순간 단검에 휙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심장을 겨누고 날아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서지를 몰래 가슴을 움켜줬다. 서지 몰래. 그런 애는 왔다가 그냥 가는 애인데 뭐 그렇게 예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서지의 그 말이 나는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서지우 네가 은교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는데 네가 네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 창이 오는 거죠. 어떤 창? 죽음의 창, 아픔의 창이 오는 거죠. 사랑의 창이 아까 은교한테 왔다면 이 서주한테는 아픔의 창이 오는 거야. 막 상처의 창이 막 맨날 찔리는 거야.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인데. 그것이 내 본능의 발화지점이었다. 불꽃이 일었다.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나는 그냥 누르고 그래 은교 좋아하지. 근데 그 친구가 서지우란 친구가 분명히 은교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자기는 아닌 척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창을 자기에서 막 날리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탄 거죠. 저놈의 아이가. 저 제자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꾸죠. 시인은 어떤 꿈을 꿔요? 안 되겠다라는 꿈을 꿔요.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스승입니다. 제자죠. 스승과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여기서 지금 제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그쵸, 나이죠. 이조규 시인은 뭐예요? 늙음이죠. 늙음이 있고 서지우는 젊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욕망의 구도에서 이 은교를 바라보는 욕망의 구도에서 늙음과 젊음이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는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죠. 한은교가 가지고 있는 서주의 노트, 스승에 대한 우려와 경멸,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은교가 서지우의 노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나는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해.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신성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집 고집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저 추악함 본인은 신성하고 아름답고 고집이 있는데 승화되어 있는데 은교를 바라봤을 때 그 이글이글한 그 눈빛 자기는 이해할 수 없죠. 왜? 만약에 저 사람이 저 높은 데 있는데 이 서지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논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시인이 추락했어. 난 그 사람의 제자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작품을 받아왔어.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끝인 거야.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는 거예요. 스승이 없으면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죠. 물론 어떤 스승님으로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으로서의 마음가짐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거보다 더 까만 것이 들어있죠. 까만 것이 들어있어요. 나는 선생님에게 그 프로그램의 방향 날짜와 시간을 자연스럽게 일렀다. 그러면서 무지에서 실수 많으니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틀림없이 볼 거다. 정확하게 선생님을 알고 있죠. 이른 살과 본능과 본시창. 본능은 시궁창이다에 단검이 되어 그의 갈비뼈 사이를 파고들 것이 틀림이 없었다. 일부러 그런 거죠. 서지우는 일부러 그랬어요. 참을 수 없는 모약감으로 얼굴이 벌개졌을 노인의 얼굴이 눈앞에 스쳐나갔다. 이것 때문에 불타오르죠. 누구에 대한? 서지우에 대한. 그리고 그를 죽이고 싶다는 어떤 악의 욕구. 이라고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진 욕망의 빛깔이 내게 건드려준 작을 통해 더 불온하게 변화하기를 강력히 바랐다. 이를테면 손녀딸보다 더 어리다는 인식으로 그때까지 억눌러 있던 은교를 향한 에로스적 욕망이 당신 내부에서 참지 못하고 발아되어 터져 나오기를. 이 사람이 되게 선생님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 살아서 추락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살아서 추락했을 때 자기 위치와 둘 다 없어져서 죽었을 때의 위치와 이게 지금 계산을 계속하는 거죠. 만약에 저 시인이 저기서 저렇게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교는 누구 차지가 돼요? 자기가 차지돼요. 서지우와 은교의 관계를 지켜보는 시인. 이제 자기의 욕망은 이제 그렇게 계속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서지우가 은교에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몰래 보았어요. 몇 번 봤는데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신성한 처녀를 자꾸 건드리니까. 뭐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은교의 교복이 구겨지면서 위로 올라갔고 서지우의 머리통이 자맥질하는 것처럼 좀 더 밑으로 내려왔다. 이제 여기는 밑에는 안 읽어드릴게요. 이제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온다 그랬는데 오늘 못 가요. 그러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봐요. 우연찮게 지켜봐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인 이적효에 대한 서지우의 생각. 그동안에 계속 그 시인에게 느꼈던 모멸감, 그리고 시인에게 느꼈던 존경심, 그리고 시인에게 느꼈던 은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어요. 이 시인 이적효에 대한 서주의 생각을. 그래서 은교에 대한 혼란도 내 안에서 나날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때는 그 애를 향한 열망이 불꽃처럼 번지고 어느 때는 그냥 그렇다. 사랑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다. 더구나 내 마음속 불길이라는 게 선생님의 은교에 대한 상식을 넘어서 욕망의 발견으로부터 더욱 뜨겁게 번지니 참 묘한 일이다. 이제 자기는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한테 뺏고 싶은 어떤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젊고 걔도 현실적이고 나도 현실적이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어떤 그 대상의 그 둘이 만남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단 선생님이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뺏고는 싶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네이지만 나의 주인이 그분이니까 나의 모든 권력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니까 이왕 거래를 해야 된다면 종보다 주인이 낫다고 영민한 그 애는 재빨리 계산할 수 있었다. 전에 없이 질투심이 노골적으로 불타올랐다. 제 주인한테 뺏길지도 모른다는. 내 스승한테 뺏길지도 모른다는. 아버지한테 뺏길지도 모른다는. 내가 다 갖고 오롯이 내 거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뺏긴다는 건 되게 싫은 거예요. 내가 다 온전히 내가 가지고 싶지는 않은데 단지 그냥 뺏긴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집착을 합니다. 이적효가 은교한테 매달리는 게 보이니까 서지우가 어떻게 해요? 약을 쓰죠. 은교를 기다리는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은교한테 가가지고 동생을 시켜요. 자기가 다니면 큰일 나니까 남 모르는 동생을 시켜서
나 은교 남자친구인데 요즘에 어떤 꼰대가 붙다나니야. 이건 늙은 이거 노인네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미쳤다라고 표현됩니다. 미친 노인네가 이거 은교 남자친구인 나도 이렇게 있는데 그 몸으로 해가지고 어디 감히 은교를 넘보느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번 충격을 먹죠. 자기의 죽어가는 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남자애가. 충격을 받아요. 은교가 그래요. 할아버지와 선생님 서로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느끼는 은교의 시선에서 양옆에 서지와 조교를 봤을 때는 둘이 너무도 사랑해서 애증 관계야.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싶어서 서로 안달이야. 근데 나는 가운데에 있었어. 어떻게 보면 셋이 만났을 때 선생님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인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적의 시인과 서지우가 서로를 맞대고 나는 그냥 옆에 꼬다른 보릿자루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느껴요. 이 은교가. 여기서도 팍 터지는 거죠. 그동안은 끊임없이 이 은교를 대비를 해서 욕망과 아니면 뭐 젊음과 뭐 이런 것을 대비 처녀성, 신성성 추락하고 이런 것만 계속 들여다봤는데 은교가 한마디 딱 하죠. 사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둘이 서로 사랑했어.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둘이 사랑했다는 거는 은교를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교가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거지만 결국엔 둘이 어떻게 물고 뜯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둘 다 파괴가 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둘 다 파괴가 되죠. 이적의 생일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후배를 시켜가지고 썩은 관가태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다 알아요. 이적효 시인은 그 서지우가 남자를 시켜서 그랬다는 것도 알고 이 서지우는 자기가 그러니까 소설을 훔쳐서 자기가 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안다는 것도 알아요. 서로 다 알아. 다 아는데 얘기는 안 해. 서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 그냥 불에 그냥 점점을 하게 되죠. 이제 서로 죽음에 이르게 해요. 생신날 이제 술이 둘 다 많이 취한 거야. 이제 포도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이렇게 취해요. 그래서 막 서재에서도 마시고 어디서도 마시는데 이제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은교는 너는 집에 가고 그다음에 그 서지우는 너 내일 아침에 조찬 모임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자다가 아침에 일찍 나가라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은교가 이적효 시인을 아래층 방에다가 이제 모셔다 주면서 이제 침대에 앉혔는데 잠깐 눈이 마주치죠. 마주쳐가지고 은교가 딱 그래요. 할아버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 키스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옳았구나 이 지점이야. 확 앉는 게 아니라 이마에 살포시 뽀뽀해줘요. 그리고 이 은교도 어떤 걸 느꼈었겠죠. 키스는 아니더라도 그 할아버지가 온몸을 다 실어서 내 이마에 뽀뽀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온몸으로 입술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이마에 뽀뽀를 해줘요. 그리고 할아버지 주무세요 하고 자기는 그 서지우가 있는 서재 술을 먹고 아직 판이 벌어져 있는 다시 가요. 여기 나 술은 취했지만 은교가 어디 있어? 2층에 누구랑 있어? 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이 와요 그게? 잠이 안 오죠. 잠 절대 잘 수 없죠. 어떻게 돼요? 몰래 나갑니다. 몰래 나가서 이 자기네 집 담벼락에 계단이 하나 있는데 거길로 은교가 오기도 하고 그 길로 뭐 산도 가기도 하는데 거기 계단에 올라가면 자기 방 서재가 보여요. 2층 서재가 보여요. 거길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건 상상하세요. 지금 상상하시는 거 맞아요. 그거를 다 극명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여다봐요. 내가 신성시하고 있는 저 처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고 있죠. 철저히 누구한테? 서지우 어떤 남자예요? 자기가 쓰지도 않은 작품들 다 자기 거라고 이렇게 땅땅하게 하고 다니고 선생님 작품도 물 수척해서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피가 거꾸로 섰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이거 안 되겠다. 저놈의 자식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서지우의 자동차를 펑크냅니다. 내일 아침에 조찬 모임에 간다고 하니까 분명히 아침에 차를 탈 것이고 그래서 차를 펑크를 내고 그래도 이제 아주 치밀하게 한꺼번에 팡 터트려 놓으면 안 되고 아주 슬슬 바람이 자연스럽게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자기 차를 몇 가지를 이렇게 그 뭐랄까 안에 내용물을 좀 조작을 해놔요. 금방 이렇게 핸들이 조작이 안 되게.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연료가 뭐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새가지고 폭파할 수 있도록, 불로 확 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놔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러 가요. 서지우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조차 모임에 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내 차는 어떻게 되겠어? 빵꾸 나 있어요.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스승님 차를 딱 코란도를 딱 잡으면서 그 열쇠를 잡으면서 선생님 저 오늘 차 좀 빌려주세요. 네, 그랬더니 그 내 차? 그래서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오후까지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어때요? 떨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놨어? 그 차를 타고 10분 안에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다 조작을 해놨잖아요. 뭐 연료도 3개 해놓고. 그래서 살짝 떨면서 보내죠. 근데 몇 발짝 가는 서주한테 이복에 불러요. 한 번. 근데 막 떨리죠. 자기도 모르게 눈동자가 떨려요. 이제 그래서 서지우가 왜 선생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네 다녀오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서지우도 이 스승이 나를 언젠가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느낀 건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차를 일단은 급하게 몰고 가서 선생님이 분명히 나를 불러 세운 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잠깐 한순간 선생님이 일말에 자기 자책감에 의해서 나를 불렀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차를 다른 건 다 없으니까 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소에서 차를 정비했고 뭐를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추리를 해서 차를 정비센터에 가져가요. 아니나 달라 몇 가지가 볼트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볼트를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조금 있다가 핸들이 빠진대요. 그리고 그러면 핸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핸들 빠지면 죽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느껴요. 선생님이 나를 죽이려 했었구나. 알게 돼요. 아는데 이 카센터 주인은 약간 석유 냄새도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석유 냄새도 좀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지우는 약간 선생님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그런, 나는 그래도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 사람한테 배반. 물론 이조교 시은도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나를 배반하면 그 배반, 그 접점이 있어요. 서로 배반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죽일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연히 안 거죠. 이 볼트가 빠진 걸로. 그리고 석유 냄새가 나는 그걸 알고서도 차를 타요. 그리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죽어요. 죽어서 팍 터져서 죽어요. 사실은 목격자가 있어요. 그 차가 카센터에 나와서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좁은 골목에 큰 차가 휙 오는 바람에 이 차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조교 시인은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조교 시인은 내가 죽였다라고 자책하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욕망에 대한, 내가 젊은에 대한 그 질투와 그 미움과 그것 때문에 이 젊은 친구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계속 술을 먹고 이 병을 계속 키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렇게 키운다고. 자기 죽음을 계속 불러요. 우리는 죽음에 다가가기 싫어서 이렇게 멀리 하는데 이조교 시인은 나름대로의 어떤 죄책감 그리고 그 사랑했던 제자의 죽음 이것을 못 견뎌하면서 술을 많이 먹고 결국에 이렇게 죽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조교, 서지우, 은교, 늙음, 젊은, 신성, 청박, 아름다운, 추함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데 어우러져 있고 이 책 자체는 이것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노인의 문제도 있고요. 노인의 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단지 아주 국소적인 부분, 제가 오늘 우리 주제에 맞는 것처럼 성과 사랑에 대한 것만 이렇게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주 그냥 한 권의 책이죠. 근데 이 한 권의 책에서 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이거는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면 이 문학이라는 게 역사서, 그러니까 누가 누굴 어떻게 말씀하셨고 누가 이렇게 뭐 세종대왕님 기록하듯이 옆에 서서가 기록하듯이 그것이 아닌 이 책이 지금의 우리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역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